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의 역사부터 현안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총망라해드리는 기업 리포트 시간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선정한 곳은 바로 사조그룹입니다. 참치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무려 3조 원이 넘는 자산 가치를 보유한 종합식품기업으로 거듭난 그런 곳인데요. 여러 계열사 가운데 상장해 있는 기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승계 혹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문제점도 발견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오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조그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사조그룹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고 돌아오시죠. 참치 원양업 회사에서 오양수산, 해표, 동아원 등 식품기업을 집중 인수하며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한 사조그룹. 사조그룹은 계열사 간 시너지를 본격화하며 국민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다가왔지만 오너 일가의 편법 승계 의혹, 상속세 회피 논란으로 그룹 내부 이미지는 추락하고 있다. 사조는 과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지금의 계열사 간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종합식품기업이란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일 수 있을까? 사조그룹은 1971년 창업주 주인용 회장이 설립한 시전사를 모체로 성장했는데 창립 첫 해 현재 사조산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1973년부터 본격적인 참치 원양어업에 나섰다. 1978년 창업주 주인용 회장이 갑자기 뇌일혈로 타계하자 장남 주진우 회장이 가업을 물려받으며 사조산업의 2세 경영이 시작됐는데 당시 29의 나이였던 젊은 주진우 회장은 1980년 사조냉장 설립, 1988년에는 참치캔 판매를 시작하며 수산 가공식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정치에도 뜻이 있던 주 회장은 1996년 돌연 정계에 진출해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연달아 지내며 사조그룹을 잠시 떠나 있기도 했다. 2004년 그룹으로 재복귀한 주진우 회장은 본격적인 인수합병으로 사세 확장에 나섰는데 신동방 계열의 식용유 전문회사 해표, 대림수산, 오양수산, 그리고 2016년 제분업체 동아원을 인수하며 사조그룹은 자산 3조 원대 계열사 36개를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사조산업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한 2,450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72.7% 성장한 147억 원을 기록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사조산업의 연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4% 늘어난 8,517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1% 증가한 65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조그룹은 주진우 회장 아들 주지홍 상무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재편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지홍 상무의 상속세 회피와 편법 승계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주지홍 상무는 사고사한 동생의 사조시스템즈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비상장 주식으로 몰랍했는데 이후 주 상무는 상속세로 냈던 지분을 회사 돈 27억 원으로 다시 사들이며 3억 원의 차익까지 남겼다.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사조산업 지분 15%를 사조시스템즈에 넘겼으며 2015년 사조시스템즈는 사조산업 지분을 보유한 사조인터내셔널과 합병했는데 이로써 사조시스템즈는 사조산업 최대 주주로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올랐으며 사조회표 주지용 상무는 상속세 한 푼 없이 사조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꼼수라며 사조의 편법 승계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더욱이 사조산업의 최대 주주인 사조시스템즈는 부동산 임대업, 경비업이 주력인 비상장사로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로 빠르게 성장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오너 일가의 승계 논란 외에도 사조그룹 계열사 사조오양은 2016년 국내 오리업계가 침체기를 맞는 와중에 국내산 가격 절반 수준의 중국산 오리 훈제를 유통해 관련 협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수입한 중국산 오리 훈제를 전량 폐기하기도 했다.
건강한 가정의 식생활 문화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1989년 첫 기업 공개 이후 성장해온 사조그룹. 종합식품기업이라는 이면에 오너 일가의 입속 챙기기 정신이 자리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자, 저희가 동영상을 보는 동안 이제 저희 출연진 분들도 서로 이제 담화를 좀 나누시고 하는데 그 영상 나오는 동안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이런 기업, 알짜 기업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요. 또 반대로 이제 또 불법 승계와 혹은 이제 뭐 편법 승계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주근 대표님, 이게 일단 사조하면 우리는 참치로 잘 알려져 있긴 한데 일단 네. 참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큰 기업 맞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상당히 덩치가 큰 기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조 참치로 주로 알고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원양 사업은 사조그룹에서 한 20%도 차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대부분 식품 이쪽이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상장 법인만 6개입니다. 네. 사조산업, 사조해표, 사조오양, 사조대림, 사조시푸드, 사조동화원까지 상장사 6개고요. 비상장사가 한 29개 돼요. 네. 해외 법인까지 합치면 약 36개 이상의 자산규모 3조 5천억. 그러니까 올해 추산으로 자산규모 3조 5천억이니까 실제로는 오뚜기보다 우리가 알고 오뚜기보다 네. 덩치가 비슷하거나 좀 더 큰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그 사업 분야는 화면을 보시는 것 같이 원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원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식품이 아주 큽니다. 식품기업을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대량 인수하면서 식품기업이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식품기업의 원재료 격인 축산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신사업으로 골프장을 캐슬렉스 골프장을 시작하는 레저 산업. 네. 크게 한 4개 사업 부분으로 현재 사조그룹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구락부라고 써 있어서 제가 도대체 구락부가 뭔지 봤더니 클럽의 이제 일본식 그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양어업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식품 사업에 조금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보니까 원양어업 사업은 좀 작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 태초가 이제 원양어업 사업이었었고요, 교수님. 그 원양어업 사업을 했던 기업이 또 사조 산업 아니겠습니까? 사조, 예, 사조 산업이죠. 사조 산업. 그러다 보니까 사조그룹의 핵심 기업은 또 사조 산업일 것 같고요. 네. 사조 산업은 돈 잘 벌고 있습니까? 사조 산업이 지금 이제 올해가 작년이죠. 작년에 그 실적을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지금 한 8,160억 정도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이 맥락을 보게 되면은 2015년 이전하고 이후로 이제 좀 갈리는데요. 2015년 이전에는 사조 대림이라든가 사조 해표가 전부 연결 기업으로 다 들어와 있었다가 네. 연결이 해제가 되면서부터 그때 갑자기 이제 매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15년에 매출이 전체적으로 9천억이 사실은 넘었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해였고, 근데 2016년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7천억 정도의 이제 그 매출을 하다 보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올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하고 자꾸 비교하는 그런 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작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18.6% 정도 매출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약 72%가 증가를 했어요. 네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의 전성기를 아직은 되찾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지금 어떻게 그러면 올해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느냐를 네.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국제 유가가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원양어업을 하는데 그렇죠. 연료비가 줄어들었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국제 유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에 대한 약세가 이제 좀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네. 일본의 엔화가 좀 강세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일본 사람들이 또 참치를 좋아하잖아요. 네. 특히나 횟감 참치. 요즘 또 횟감 참치는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는데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요도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증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매출은 굉장히 좋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도 참치는 비싸서 많이 못 먹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사조 산업에는 실적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조 산업이 이제 사조 산업이라는 원양어업 사업을 모태로 이제 사조 그룹이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성장 과정을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조그룹은 이제 이 1971년에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3월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참다랑어, 원양어업 이 회사였던 시전사라는 사명으로 창립을 했다가 그해 이제 11월에 개명을 합니다. 당시 이제 사조산업으로 사명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조산업이 사조그룹 전체의 중심 계열사 역할을 이때부터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뭐 1980년대 들어서 현재 이제 사조 시푸드인 사조 냉장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과 같은 이런 수산물을 이제 가공한 식품들을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특히나 이제 사조가 이름을 날렸던 건 그동안은 사실은 이에 앞서서 동원이라는 네. 참치, 굵직굵직한 부동의 1위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업체이면서 갑자기 이제 부상하게 됐던 게 이 바로 이제 참치는 이제 이 원양을 잡아와서 밀폐된 용기에 담아야 되는데 네. 그때 캔 속에 이제 일회성 안심 따개라는 일회성 알루미늄 캔으로 하는 이제 이 그 베일 염료가 없는 안심 따개가 이제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주로 이제 날카로운 쇳덩어리에 이제 손을 좀 대일 의혹가 있다 이런 이제 컴플레인이 있다 보니까 원터치 캔을 사조가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뚜껑에 이제 손을 베일 연료가 없는 소재,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을 하면서 이게 히트가 되는데 이게 이 그 사조에서 시작을 하면서 아마 지금 현재 유럽과 시장에서도 이 안심 따개의 경우에는 거의 한 점유율이 20% 이상 점점 이제 확대되는 추세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일본이 사실은 참치의 굉장히 최대 이제 소비국인데 네네. 일본, 미국에서도 이 안심 따개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해서 사실 이런 거를 좀 처음에 이런 특허를 좀 내놨다면 네네. 굉장히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지금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조 참치의 경우에는 또 홍보를 굉장히 잘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참치하면 그냥 이 참치 덩어리만 들어가 있는 그런 캔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조의 경우에는 로아이 참치라고 해서 여기에다 기능성을 넣습니다. 고추 참치, 김치 참치 네. 시리즈물로 내놓으면서 이제 단숨에 이 동원 산업과 또 굉장히 양강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하긴 예전에 이 참치 캔 따기 위해서 손에 상처 났던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참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원양어업 사업만 보면요. 사실 동원이 우리가 참치로 더 유명한 이유는 원양어업 사업 측면에서 동원이 굉장히 잘 나갔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또 이제 원양업 사업 부분에서 사조도 되게 잘 나간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은 원양업 분야에서는 누가 더 잘 나갑니까? 네. 원양업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좀 폭이 넓고 이제 네. 참치 부분만 좀 네네.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참치를 잡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화면에 보시니까 독항이 있고요. 저렇게 독항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동 모양으로 만들어서 네네네. 끌어들이는 형태가 네. 있고 이거보다는 사실 더 많이 잡는 게 선망입니다. 몇 대가 같이 배가 이렇게 선망으로 쭉 끌고 모으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트롤이 있어요. 더 이제 네. 더 소규모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역시 이제 방법을 보면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건 사실 선망 방법인데 이 선망에서는 여전히 동원 산업이 전체 이 마켓 쉐어에서 약 55% 정도 장인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사조 산업은 이 분야에서는 약 13.5% 정도밖에 마켓을 못 차지해요. 이제 대신에 이제 독항 부분은 오히려 사조 산업이 동원 산업보다 더 많은 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네. 27%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독항에서는 동원 산업보다 앞서 있지만 네. 그 더 큰 대규모의 선망에서는 동원 산업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동원 산업이 이 참치 원양업에서는 사조 산업보다 조금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양 트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양에서 트롤 방법을 시행하다가 지금은 사조 산업이 이걸 스탑을 했어요. 네.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역시 동원 산업이 17.4%로 가장 앞선 마켓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참치 원양업에서는 동원 산업이 많은 마켓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참치 선망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쌍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방식, 방식이 예, 그거죠? 방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양 트롤이요. 혹시 그 2014년에 사조 산업의 원양 어선에 그 침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가 바로 이 원양 트롤 방식이었습니까? 그 2014년에 그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네네. 그 501 오령호라는 배가 침몰을 했는데요. 네네. 뭐 방식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제 53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이렇게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때 이제 사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사도 결과도 나오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는데 중간중간에 또 이 대처를 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종자, 사망자들에 대한 유족들에 대한 그런 대처도 좀 잘 못하고 네네. 그랬었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지금 이 원양어선에 지금 나가는 물론 사조뿐만이 아닙니다. 네네. 다른 그 회사들도 원양어선에 나갈 때 거기에 이제 그 해기사 그래서 선장이 승선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해기사가 등급이 있어요. 등급 연어의 등급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2급이 타야 된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1급이, 3급이 타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네. 전부 다 그 기준을 맞추지 않고 더 낮은 급수의 사람들을 자꾸 태운다는 거죠. 네. 이게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가 있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자꾸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빼가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요즘 아직까지도 조금씩은 네네.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 정부 당국에서 좀 관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좀 더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큰 문제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고라고 하는 건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점이 과연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일어난 문제라면 좀 얘기가 또 달라지니까요. 이인철 소장님, 사조 산업이 잘 알려진 계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안전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혹시 그게 그러면은 동원 산업을 따라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동원그룹은 출발이 1969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2년 정도 설립도 앞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원참치의 경우에는 1982년 이후에 한 번도 이제 참치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들어서 사조 산업이 이제 뛰어들면서 이강 구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렇게 참치를 쉽게 따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을 겸비한 네네. 사주 로아이라는 참치를 내놓으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광고에 엄청나게 신났습니다. 찌개 전용, 야채 전용, 김치 참치, 고추 참치 시리즈물로 내놓으면서 이 마케팅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단숨에 불과 한 40%라는 굉장히 이제 기록적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였고요. 이후에 특히나 이제 안심따개 제품을 출시하면서 3년 동안 2억 개를 팔렸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때가 가장 정점이었던 시기였고요. 이때를 빌미로 해서 사실은 이제 다소 이제 여러 사업 분야를 M&A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자구책으로 해서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재무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아직까지는 한 35% 정도의 점유율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이제 동원과 이제 양강구도라는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한 사조그룹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조그룹이 이렇게 성장했던 배경에는 그냥 계속해서 실적을 쌓아오는 것보다도 다른 기업들을 인수합병함으로써 또 몸집을 많이 키웠다고 하는데요. 공격적인 M&A를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떤 기업들을 지금까지 좀 끌어들였습니까? 예, 사조 그룹 하면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참치라고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매출이 다른 산업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인 게 2004년에 해표 식용유를 이제 인수를 하죠. 식용유와 면류를 이제 만드는 회사였고요. 2006년에는 대림수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림 선어묵 네. 대표 브랜드가 이제 그런 네. 게 있죠. 2007년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오양맛살을 만들던 오양수산, 그다음에 장류를 만들던 온간에, 남부햄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거의 2년, 1년 그 간격으로 네. 계속해서 인수를 합니다. 결국에는 종합식품 회사가 이제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해표나 이 대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매출이 또 좋아요. 네네. 그래서 이들의 매출 때문에 사실상은 1조가 넘는 매출이 2015년 전에 이제 나왔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도 대림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억 대 이상의 이제 매출이 지금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호 어묵하고 경쟁 구도에 있는데 네. 3호 어묵보다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B2B와 B2C를 다 합쳤을 때 시장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업계에서는 1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한 식품 회사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의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네네. 이 식품의 매출이 전체 기업의 매출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저 M&A 리스트를 잘 보시면 네네. 사조의 전략을 좀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연도별 그 인수 리스트를 보면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2010년을 이제 기점으로 네. 그 이전에는 사실은 가공식품류를 주로 인수를 합니다. 일단 소비 시장을 먼저 잡죠. 네. 그리고 그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이제 10년 이후에는 인수를 하게 동화원까지. 네네. 그러니까 그 사주그룹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원가 분석이나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인수를 한 거죠. 네. 좀 이따가 그 주진우 회장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분 그런 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긴 안목을 가지고 사실 인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조그룹의 회장인 주진우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의혹의 중심.
잠시 후에 저희가 의혹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그 사조그룹을 이만큼 성장시킨 주진우 회장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기업을 승계받아서 이만큼 성장을 시키기도 했고 국회의원의 경력도 있으신 거 보니까 좀 남다른 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진우 그러면 이제 MB의 저격수, 기자부터 떠오르죠. 네, 시사인의 이제 기자분을 생각하실 네. 텐데 동명이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도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공부도 했고, 그리고 정치도 입문했었고,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그룹 승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던 중에 그러니까 창업주죠. 아버지 이제 주인용 사조그룹 창업주가 이남 3녀 가운데 장남이 바로 주진우 회장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부친이 타계하면서 1977년에 사조 산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부채도 한 5억 원 이상 있었고요. 네. 당시에 뭐 오일 쇼크까지 찾아와서 이 오일 쇼크가 오게 되면 해양 수상 산업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선원들의 급여를 이제 이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파격적으로 올려주면서 일단은 이 이직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제 공부한 그 경영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네.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이제 이 식품회사로 이제 사조 냉장을 설립하고 캔 시장에 뛰어들고 또 장류를 판매하고 이런 M&A를 하게 되는데 그러던 도중에 잘 나가던 도중에 돌연 정치 입문합니다. 네. 정치 입문을 해서 15대, 16대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이후에 이제 사조그룹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당시에도 사실 18대 총선까지 나가려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당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시면서 경영일선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결단력이 좀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이분은 사실 그 여러 개 이 해외 언양어선을 통한 이제 진출을 통해서 얻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식량 자원 앞서서 뭐 원재료까지 네. 이제 다 종합식품 기업으로 이제 이 발돋움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초석을 하나둘씩 M&A를 통해서 하면서 몸집을 키운 겁니다. 그런 이제 사조 산업의 어떤 성장에는 이런 주 회장이 탁월한 어떤 승부사 기질이 주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기업의 위기가 혹은 경제의 위기가 닥치고 쇼키가 발생했을 때는 구조조정부터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주진우 회장은 그 당시에 구조조정보다는 급여를 높여서 근로자들을 또 잡아두는 그런 선택을 한 거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지 또 업계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주진우 회장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네. 이분이 원래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 정치학과를 3수를 내서 입학을 합니다. 네. 차석으로. 실제 정치를 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정치를 만약 하지 않았다면 네. 사실 사조그룹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집요해요. 네. 한 가지 일화가 이제 뭐 대학 때 누구는 당구에 빠지지만 당구를 치다가 너무 빠지니까 스스로 손가락을 뭐 찍을 정도로 집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리고 M&A를 하는 그 회사들도 보면 이분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현금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 회사만 M&A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집요하게 침착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규모로 이렇게 뭐 지렛대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집요하고 만약 이분이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사조그룹이 좀 더 지금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조그룹의 지배구조 현재 상태를 한번 보면요. 일단 그 그림상으로 봤을 때 꽤 깔끔하다는 느낌을 아마 많이 받으실 겁니다. 교수님, 지금 사조그룹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예, 뭐 이전에는 좀 사실 좀 복잡했었는데 네. 뭔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조 시스템즈라는 저 회사가 지금 빨갛게 가운데에 지금 네네. 나타나고 있는데 저 회사가 전반적인 모든 그룹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 꼭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는 지주회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사조 시스템즈를 보시게 되면 사조 시스템즈의 지금 주지우 회장이 사조 산업이죠. 사조 산업이 14.94%, 네. 그다음에 그 부인인 윤성애 씨가 0.96%, 주지용 그 상무가 4.8%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사조 산업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저 사조 시스템즈예요. 저 사조 시스템즈는 처음에는 사조 산업에 대해서 한 1.97% 정도밖에 지금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네네. 2015년 이후에 뭔가 어떤 승계 작업을 하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저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23.75%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지호 회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 회사가 사실상은 뭘 하는 회사냐? 지금 부동산 임대, 용역, 경비, 전산 업무 이런 용역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그렇게 큰 매출이 나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2011년도에 한 65억 정도밖에 되지 않던 회사가 2016년에 매출이 318억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네. 5배 이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제 뭐 내부적인 거래들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야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표를 보면요. 거의 지주회사격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사조 시스템즈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조 핵표의 주지 홍상무인데 주진우 회장의 아들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조 시스템즈라는 거의 지주회사격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싶기도 하고 주지 홍상무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진우 회장의 장남이죠. 네. 원래 이분은 주 회장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차남하고 장남 둘이 있었는데 2014년 이전에는 사실은 그룹 그 전의 스토리를 보면 이 사조 그룹을 장남과 차남에게 이렇게 좀 분리시키려고 했던 경향이 나타나요. 네. 그런데 2014년 7월에 이제 갑자기 차남이 사망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지배구조 바뀌었는데 주지용 장남은 이제 화면 보시는 것 같이 연세 사회과를 졸업하고 대부분 우리나라 재벌 2세, 3세들이 있는 컨설팅 쪽에 많이 네. 있다가 2006년도에 사조인턴 입사를 해서 현재 16년도에 상무로 있는데요. 이분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룹이 크게 바뀐 거 하나 중에 하나는 네. 레저 산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 3세가 들어오면서 이런 경우 많은데 기존에 원래 하고 있던 원양 식품에서 레저 산업이 들어온 건 사실 주종 상무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인수된 기업은 사실 사조 동아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공식품류에서 원재료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구성하는 쪽으로 이제 있으면서 최근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배구조까지 완벽하게 네. 이제 아들 3세 성계까지 지금 거의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구락부가 인수된 게 이제 주지용 상무가 있을 때 그렇죠. 들어왔을 때 알겠습니다. 사조 시스템즈에 대한 사실 불법 승계 의혹이라든지 혹은 왜 그러면은 이제 아들인 주지용 상무가 갖고 있는 이 사조 시스템즈의 지분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그러면서 이 승계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잘 냈느냐 이런 의혹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상장 주식이 아니라 사조 시스템즈라는 비상장 주식으로 냈다는 것 때문에 또 어떤 말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동생이 전량 지분을 갖고 있던 이제 시스템즈의 이제 주식을 어쨌든 형한테 이제 이전해 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현행법상 사실은 조세납부 때 현금 마련이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주식 현물로. 근데 이제 이게 비상장사 주식으로 물납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세 한 30억 원 정도를 이제 이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한 건데 이걸 다시 해당 주식을 누가 사들이느냐? 다시 또 이 사조 시스템즈가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사주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 경영권을 이제 행사한 셈이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버지인 주진우 회장보다도 오히려 주지용 상무가 지분이 시스템즈의 지분이 더 높아지니까 이거는 사실상 3세 승계가 완료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 사조 시스템즈가 중요한 게 그룹의 핵심 계열사라는 겁니다. 네네. 이게 바로 이제 사조 산업을 또 사조 산업이 사조 그룹 계열사로 이어지는 순환고리의 그 정점에 있다 보니까 아직 1949년생인 이제 주진우 회장이 나이를 감안하게 되면 네네. 사실상 이제 장자 차남 그룹을 분리하게 된 상황에서 차남이 사고사를 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또 몰아줘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제 의혹을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만약에 돈이 정말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내가 주식으로 이제 세금을 내겠습니다 하면 뭐 2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상장사의 주식으로 납부를 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비상장사를 선택할 것이냐. 사실 근데 물론 나는 비상장사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비상장사로 내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기업들이나 아니면 정부의 관심이나 주주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 많으면 상장사로 하잖아요. 아무래도 시가라는 게 존재하니까. 네. 왜 비상장사로 했을까요? 비상장 주식은 일단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시스템즈라는 회사 자체가 워낙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 시스템즈라는 것을 주식을 물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데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거래되지 네. 않으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몇 번 기획재정부에서 내놨는데 네. 뇌물로 경매를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30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유찰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찰이 되면은 가격이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27억까지 내려갔을 때 이제 회사 돈을 가지고 그걸 다시 사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것이 그 상장 주식이었다면 금방 아마 매각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정리가 굉장히 쉬우니까. 네. 근데 이런 물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걸 내놓으면 본인이 다시 되찾아올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대부분이어서요. 어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겁니까, 교수님? 계속 이제 아까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조 시스템즈죠. 네네. 사조 시스템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조를 보면 사조 산업하고 82억, 사조 대림과 42억, 사조 해표와 33억, 네. 그리고 사조 시푸드와 16억. 그래서 전체 매출의 약 70%가 넘는 237억 정도가 내부 거래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사조 시스템즈로 일감이 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내부 거래에 그럼 걸리지 않느냐라고 네네.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나라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5조 이하인 경우에는 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지금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3조 5천억 정도 규모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회사가 지금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이제 그 경영권 승계는 훨씬 더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사조 시스템즈가 그 일을 잘하니까 일을 맡길 수는 있는 거지만 대기업들이 워낙 비상장 기업들에게 일감을 몰아줘서 이 주가를 크게 올린 다음에 물론 비상장에서 주가는 없지만요. 주가를 크게 기업 가치를 올린 다음에 그것을 팔아서 또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참 안 좋게 보이는데 혹시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뭐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사실은 그 사조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딱히 1등하고 있는 제품이 사실은 없어요. 네네. 국내에서도. 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참치도 이제 동원가는 1, 2위 양강 구도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인수했던 식품의 경우에도 뭐 어묵도 그렇고요. 식용유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을 이제 어떤 인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할 경우에는 지금 매출 기준으로 해서 4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네. 5조 원이 되면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가 돼서 지배구조면 이걸 투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런 작업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뭐 오뚜기도 그렇고요. 이미 이제 4조 원 넘긴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매출을 안 높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대기업 집단에 속하게 되면 규제가 너무 많기 네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이제 지배구조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면 이런 일감 몰아주기며 이런 건 좀 피해야겠죠, 적어도. 알겠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그 상장사들은 사실 사조그룹 말고도 그리고 이렇게 기업이 커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항상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 왜 계속 생기는 걸까요? 아까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견 그룹들, 네네. 그러니까 자산 규모 1조에서 5조 원 사이 그룹들은 네. 굉장히 애매한 곳인데 사실은 방치되고 있는 거죠. 현재 청와대 그 경제수석이죠. 홍장표 수석은 그 지난번 논문에 얘기했지만 이걸 좀 확대해야 된다. 네. 5조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 네. 일감 물어주기 위해서. 그래야 이게 방치되지 않는다는 얘기하는데 현재는 일감 물어주기 규제가 5조 원 이상이어야 되고 자산 규모 기준입니다. 매출이 아니고. 오늘 일가가 비상장사에게 20% 넣으면 무조건 걸리게 있는데 네. 사서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오늘과 지분 10% 넘고 매출액이 10% 넘으니까 100% 걸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방치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중견 그룹들은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이게 규제가 되기 전에 더 빠르게 움직여서 일감 물어주기를 해서 승계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사조그룹 사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도 계속 영위를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사업과 계속해서 몸집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조그룹이 조금 더 앞으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게 약간의 의심 어린 눈초리, 네네. 약간 도덕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혹의 눈초리들이 네네.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있었던 사고들도 있었고 네네. 또 지금 이렇게 경영권 승계의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분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구조 조정을 통해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좀 더 사조에 대한 좀 시장의 시선들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조금 반등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요즘에는 계속해서 뭔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좀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된다면 기업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그 신뢰가 높아지면 그 기업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 하시죠.